오늘 다루는 기초론에서는 이제 가격이론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올해는 요 가격 재원칙에서 앞 시간에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든가 시장 가치 그런 것도 당연히 지문으로 등장하겠죠. 그리고 가격 재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가격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격 재원칙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이 11가지 원칙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또 몇 가지를 더 첨가해가지고 열 몇 가지 되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 원칙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격 원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이 원칙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가장 이게 중추적인 원칙이고 근본이 되면 중요한 원칙이냐. 부동산은 가격을 평가할 때 그 부동산이 반드시 최유효 이용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가격을 평가해야 돼. 그러니까 가격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는 최유효 이용 상태를 전제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원칙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추적인 원칙은 최유효 원칙일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원칙은 전부 최유효 이용 원칙과 유기적인 연관을 맺게 되는데, 이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토대, 그러니까 전제, 바탕이 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측의 원칙하고 변동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은 최유효용을 판정하는 토대가 되는, 근본이 되는, 전제가 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조화가 맞아야 하기도 하고 자체 내부의 조화가 맞아야 되기도 하죠. 이 부동산 자체 내부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올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이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 경쟁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조화가 맞을 때 유용성이 높다는 내부 공간 원칙이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이 네 외부 원칙이 바뀌면 안 됩니다, 서로. 그리고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이 네 가지 원칙은 이제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고요. 그리고 적합하고 경쟁은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 예측과 변동의 원칙은 최유용을 판정하는 토대가 되는, 바탕이 되는 원칙인데, 8가지 원칙이 나왔죠. 이 8가지 원칙은 모두 최유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는 원칙들입니다. 그런데 최유효 이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못하고 반드시 이 경쟁의 원칙을 통해서만 최유효 이용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원칙이 두 가지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하고 대체의 원칙.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은 이제 경쟁을 통해서만 최유용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의 원칙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만 최유용 원칙과는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원칙이죠. 그래서 가격 원칙이 이렇게 최유용까지 해서 11가지 원칙이 있는데, 요 11가지 원칙들은 부동산을 평가할 때도 적용을 하고 일반 재화를 평가할 때도 공통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재화를 평가할 때는 적용을 하지 않고요.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는 원칙이 있어. 부동산 가격 평가에만 적용하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 적합의 원칙하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 요 두 가지 원칙은 일반 재화를 평가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오직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는 적용되는 부동산 고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격 원칙은 이렇게 11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만,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원칙은 이렇게 11가지가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또 몇 가지 원칙을 더 첨가해가지고 더 있어, 가격 원칙이. 요 11가지 외에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회비용의 원칙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재합 사용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더 첨가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14가지 원칙으로 보는데, 이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이 중요하지 미국의 가격 원칙까지 뭐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겠죠, 실제. 요 미국에서 강조하는 원칙들 중에서도 기회비용의 원칙만 그동안에 한 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시험에. 역대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는데, 앞으로 뭐 미국의 원칙이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이 중요하겠죠. 자, 11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11가지 원칙을 전부 다 여러분이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11가지 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하고 균형의 원칙을 구분하는 데서 90%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시험에서 10번 시험 치면 9번이 그냥 균형하고 적합의 원칙을 비교하는 거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올해도 역시 여기에서 답을 요구할 확률이 매우 높아. 왜냐? 작년에 가격 원칙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한 해 쉬었거든. 그럼 작년에 안 썼으면 올해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균형의 원칙하고 측가 원칙을 구분하는 겁니다. 역시 여기에서 올해 답을 요구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매우 높고요. 이제 이걸 워낙 많이 써먹었으니까 이거 외에 올해는 다른 데서 또 답을 요구한다면 추가로 세 가지 원칙을 아셔야 돼. 변동의 원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배분 원칙도 중요하고요. 실제 이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대체의 원칙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대체의 원칙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첨가해 가지고 5가지 원칙이 어떤 원칙이고 이것들이 무엇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가 그걸 딱 정리하고 있으면 요 우리 가격 원칙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 문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최유효형을 판정하는 토대가 되는 원칙이 예측과 변동의 원칙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게 요거라 요거 변동. 변동한다, 변화한다 이 말이죠. 뭐가 변한다는 뜻이지? 부동산 가격이 변한다 이 말이야. 부동산 가격이. 자, 부동산 가격은 앞 시간에 우리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리했잖아요. 그지?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들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죠. 그럼 발생 요인 여러 가지가 상호 작용을 해서 이 발생 요인 여러 가지가 상호 결합을 통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수요 공급이 일치할 때 하나의 가격이 결정돼 나왔잖아. 그지?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들이 이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말이야. 이 가치 형성 요인은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 가격도 계속 변화하게 되겠죠. 이렇게 가치 형성 요인들이 변함으로 부동산 가격도 계속 변화한다는 것, 이런 원칙을 말 그대로 변동의 원칙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변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기준 시점이 미리 확정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이거는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소급 평가였고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기하목 평가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기준 시점에서 현재 상황 그대로를 평가하는 현황 평가가 원칙이지만 과거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고 미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가격은 전부 다르게 계산돼 나오겠지. 그래서 이 올바른 평가 가능하시려면 과거 시점인지 현재 시점인지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 기준 시점이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아니 그래야 올바른 평가 가능하겠죠. 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시점 수정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 이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느냐? 시점 수정이 뭔지요? 시점 수정이란 우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격을 평가할 때 거래 시점에 거래된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전환해 주는 작업이지. 만약에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이 2021년 6월인데 그죠? 거래는 2020년 6월에 했단 말이야. 그럼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이 이렇게 불일치하니까 1년 전에 거래된 가격이 지금도 똑같을 수는 없겠죠. 가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시점에 거래를 하지 않고 기준 시점에 거래를 했다면 대상 부동산 가격이 얼마 정도, 사례가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됐겠느냐고 이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바꿔주는 작업인데 그게 필요한 게 가격이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지?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시점 수정은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밴드의 원칙이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시점 수정 작업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올해도 한 문제를 충분히 답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원칙이 토대가 되는 원칙 중에 밴드의 원칙 외에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 예측이라는 게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이죠. 그죠? 과거나 현재는 이미 다 밝혀진 상황이니까 예측이 필요가 없지. 예측한다 이 말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이니까 미래 또는 장래라는 용어가 나오면 예측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감정평가사가 장래 상황을 면밀히 예측한다면 가격은 올바르게 평가되겠지. 근데 장래 동안을 면밀히 예측하지 못하면 가격은 왜곡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평가사의 정확한 예측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 원칙이 말 그대로 예측의 원칙인데요. 이 예측의 원칙은 장래 동향 분석에 근거가 된다. 그리고 수익 환원법의 근거도 예측의 원칙이 되겠는데, 자, 장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가격은 올바르게 평가되겠죠. 그래서 장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자. 예측의 원칙이 장래 동향 분석에 근거되고, 또 수익 환원법의 근거도 예측의 원칙인데, 이 수익 환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수익 가격이라 한다, 그지? 어떻게 수익 가격을 구했죠?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했어. 응?
근데 이게 이자율을 가지고 환원한다 이 말이에요. 환원했다는 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 그런 뜻이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을 할인 또는 환원이라 하잖아. 그지? 왜 이걸 환원을 해서 가격을 구하느냐? 이 순수익 자체가 현재에 발생하는 순수익이 아니고 장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장래에 예상되는 거니까 미래 가치죠. 이 수익 자체가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자율로 환원시켜서 가격을 산정해내는 게 수익 환원법 아닙니까? 근데 평가사가 이 수익을 예상할 때 정확히 수익을 예측해낸다면 가격은 올바르게 평가되지만, 그지? 수익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가격은 왜곡되게 평가되겠죠. 그래서 수익을 정확히 예측하자. 바로 이 예측의 원칙이 수익 환원법의 근거를 지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예측의 원칙, 저 위에 2번의 변동의 원칙 보면 동그라미 3번 지문에, 그지?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 업무에서 시점 수정과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돼 있죠? 그게 아주 중요한 지문이고,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에서는 동그라미 1번, 2번 예측의 원칙은 토지의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정확히 예측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환원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익환원법의 근거를 정해주는 원칙이 예측의 원칙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그냥 기계에 두면 되고, 변동의 원칙 자체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대체, 이거부터 또 나오노, 이건 최근 또. 자, 그럼 나오는 대로 하자, 뭐. 수요 공급, 세 번째가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수요 공급의 원칙은 말 그대로, 자, 일반 재화든 부동산이든, 그지? 항상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만 발생하는 거죠. 이 가격은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가격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부동산도 일반 재화처럼 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런 원칙이 말 그대로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 이런 원칙인데, 근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었지만 이 결정된 가격이 다시 또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P 수준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요쯤에 있었잖아요. 그지? 근데 가격이 P1 정도로 딱 하락을 하면은 공급자들은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요만큼 감소를 해버려. 근데 수요자들은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은 더 많이 구매하고자 하니까 수요량은 여기서 요만큼 또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가격이 다시 또 상승 하락하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조절하게 되죠. 그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다시 역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이 가격의 이중적인 성격.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됐잖아요. 근데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다시 또 역으로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이중적인 성격. 이걸 말 그대로 가격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이 다시 역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 이걸 가격 이중성이라는데, 그 가격 이중성의 핵심이 바로 뭐요? 수요 공급이잖아, 그지?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칙은 가격 이중성의 근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한 개 알아놓고, 그 다음에 5번의 대체의 원칙. 번호는 5번인데 가격 원칙 순서대로 하면 이제 네 번째 원칙이에요. 대체의 원칙.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지. 지금 기억해야 될 원칙이 5개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먼저 변동 원칙 나왔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이제 대체 원칙 나온 겁니다. 변동 원칙하고 대체 원칙 꼭 기억을 해야죠. 대체 원칙은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감정평가 세 가지 방식 모두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이 말이에요. 3방식 모두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 대체 원칙인데요. 이 대체라는 게 뭐죠? 바꾼다 이 말이야. X 대신에 Y를 선택하고 Y 대신에 X를 선택한다. 이것 대신 저걸 선택하는 게 대체 아닙니까? 그지? 자, 만약에 만족도가 비슷한 물건이 여러 개가 있다. 효용이 비슷한 물건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는 비싼 그 대신 더 싼 걸 선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효용이 어느 걸 이용하든 효용이 비슷하다. 만족감이 비슷하다면 비싼 것보다는 싼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비싼 거 대신 싼 걸 선택하니까 대체가 어려졌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가격이 동일한 여러 개의 물건이 있다. 가격이 똑같은 물건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그 중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만족도가 큰, 효용이 큰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효용이 낮은 것 대신에 높은 걸 선택했다. 그게 대체고, 또 비싼 것 대신에 싼 걸 선택한다. 이게 대체 아닙니까? 이제
바로 요런 원칙이 대체 원칙이야. 아니, 대체 원칙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 효용이 비슷하다면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고, 가격이 비슷하다면, 가격이 똑같다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법칙. 요런 원칙이 대체 원칙인데요. 이 대체 원칙은 원가 방식의 근거도 되고, 비교 방식에서 이론적 근거를 정해주기도 하고, 수익 방식의 근거가 되는 것도 바로 대체 원칙이야. 그러니까 원가 방식에서는, 그지? 원가 방식에서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가격을 구하는데,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때 대상 부동산에서 제조달 원가를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유사한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대상 부동산 대신에 사례에서 구한다. 대체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 사례를 선택할 때 원래 인근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지역 내에서 사례를 선택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인근지역에 적합한 사례가 없으면 유사지역에서 대신 사례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인근지역 대신 유사지역. 역시 대체 원리가 적용된다는 뜻이고, 이제 수익 방식에서는 요 순수익을 구해낼 때 대상 부동산 자체에서 순수익을 원래 구해야 되겠죠. 근데 순수익을 대상 부동산에서 구할 수가 없으면 유사한 사례 부동산에서 간접적으로 순수익을 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수익을 구할 때도 대체 원리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대체 원칙은 수익 방식에 근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 세 가지 방식 모두의 근거를 정해주는 게 대체 원칙이니까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봐야 됩니다. 가격 원칙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그지? 이 대체 원칙이 이런 것이다. 효용이 비싸다면 비싼 것 대신에 싼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효용이 비싸면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싼 거. 대체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가격이 동일하다면 효용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거. 그럼 역시 또 대체가 이루어져서 효용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거. 그게 대체니까, 그지? 이런 원칙을 대체 원칙이라고요. 이 대체 원칙이 3방식 모두에 근거가 된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적합의 원칙이 바로 나오는데, 이 적합의 원칙은 반드시 균형의 원칙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가격 원칙에서 요거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랬죠. 뭐 이거는 그냥 필연적으로 그냥 딱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적합의 원칙은 지금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고, 균형의 원칙은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개는 내부, 하나는 외부 원칙이니까 이게 이 자체가 이미 틀린 거잖아요. 그지?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어디에 올려야 하느냐, 외부적인 요인에 올려라 이 말이야. 외부 환경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 이런 것들의 조화를 이룰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올려야 유용성이 높다는 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은 어디에? 내부 구성 요소들 간에, 그 부동산을 구성하는 내부 구성 요소들 간에 최적 결합이 이루어질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적합은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엄격히 다른 거죠. 이게 두 개가.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일단은 부동산이 이 자체 내부의 조화가 맞아야 돼. 내부. 내부적인 조화가 맞아야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게 결정되어 있지. 그러니까 건물 자체 내부에, 그죠? 설계도 잘 맞아야 되고, 설비가 부족하지도 않고요. 설비가 남아돌지도 않아야 돼. 또 건물과 부지가 적응을 잘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설계 분량이나 가소 설비, 과잉 설비, 건물과 부지의 적응 상태, 이런 것은 이 자체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내부적인 조화가 맞아야 유용성이 높다는 게 균형의 원칙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내부적인 조화도 맞아야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에도 올려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 내부의 조화도 중요하죠. 근데 외부적인 요인에도 올려야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외부의 조화가 맞아야 유용성이 높다. 그게 이제 적합인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체 내부적인 조화도 중요하지만 밖에 있는 요인, 외부 환경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이런 인근 지역에도 어울릴 때 유용성이 높다 이 말이야.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주택이 여기에 지어져 있잖아, 그지? 그럼 이 주택이 있다면 요 옆에 쓰레기장이나 뭐 공동묘지가 있는 것보다는 공원이 조성되는 게 훨씬 쾌적하고, 그지? 유용성이 높겠지. 그리고 주택이라면 당연히 주거지역에 입주를 해야 되겠고, 이 대상 부동산이 상가라면 상업지역에 입주해야 되고, 공장하면 공업지역에 입주할 때 유용성이 높지. 공장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어울리지가 않잖아, 그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어울려야 융성이 높다. 그게 바로 적합이래. 그러니까 적합은 외부적인 조화, 균형은 내부, 자체 내부의 조화를 영향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만약에 부동산이 이 자체 내부의 조화가 맞지 않아가지고 균형의 원칙이 어긋났다. 설계가 잘못돼 버리거나 설비가 부족하거나 설비가 남아돌거나 또 건물하고 부지가 적응하고 있지 못해요. 자체 내부에 기능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강가가 뭐고? 기능적 강가죠. 그지?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발생하는 강가는 기능적 강가니까 이 균형의 원칙이 기능적 강가의 판단가가 됩니다. 또 부동산이 외부적인 요인에 어울리지 않아도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죠. 외부 요인에 어울리지 않을 때 가치가 하락하는 게 무슨 강가? 그게 경제적 강가야.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이 바로 경제적 강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 부동산이 지금 이 부동산이 요 지역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려면 먼저 이 지역의 어떤 가격 형성 요인들이 요 대상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역 분석이 끝나면 대상 부동산의 분석을 국한해 가지고 요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죠. 이 지역,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요 지역의 가격 형성률을 분석하는 작업이 적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이야. 인근 지역에. 그래서 적합의 원칙이 바로 지역 분석에 이런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을 분석하는 이유는 대상 부동산 전체 내부의 개별적인 가치 형성에 어울려야만 가치가 높게 결정되기 때문이냐.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에 맞아야 하니까.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적합은 어디에? 외부적인 요인에 어울려라 한단 말이에요. 예? 외부적인 요인에 어울릴 때 유용성이 높다. 경제적 근거의 판단가가 되고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인 요인에 어울려야 유용성이 높은 겁니다. 부동산이 내부적인 조화가 맞아야 유용성이 높다. 그리고 기능적 근거의 판단가,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는데 균형의 원칙은 그지? 기능적 강가의 판단가가 되고 뭐에? 개별 분석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지? 균형의 원칙은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그지? 기능적 강가도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개별 분석도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기억.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좀 꼭 좀 연결시켜갖고 기억을 해봐라. 좀 바꾸지 말고. 에? 반드시 나옵니다. 요 두 개의 원칙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한 개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균형하고 적합. 가장 중요하게 비중있게 90%를 답을 여기서 요구했으니까 이거 정하고 있지 못하는 순간 그냥 한 개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외부 원칙 중에 이제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7번째 경쟁.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상호 경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또 소멸돼 가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 1번지 2번지가 있다고 치자. 근데 1번지는 이미 초과이윤 자체가 소멸해버리고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데 비해 2번지에서는 아직도 초과이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 2번지에는 지금 초과이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죠?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여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과이윤 때문에 경쟁이 당연히 야기가 되겠죠. 근데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다른 주체보다 더 먼저 차지해서 입지를 하려면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권리금을 더 많이 준다든지, 지료를 더 많이 지불한다든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더 많이 건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계속 증가시켜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다면 비용이 커지는 만큼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점차 감소해서 결국 여기서 발생한 초과이윤도 소멸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은 형성돼 가는 거죠. 이런 원칙을 경쟁 원칙을 한대요. 용어 속에 답을 찾아봐라. 초과이윤은 뭘 야기시킨다? 경쟁을 야기시키고 경쟁은 종국적으로 초과이윤을 소멸시킨다.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 이런 원칙을 바로 경쟁 원칙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 공간 원칙에 내부 공간 원칙에 기여의 원칙, 수익 재정 체감, 수익 배분 세 가지 원칙이 되어 있죠. 기여의 원칙은 전체하고 부분하고 관계되는 원칙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냐.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들의 기여도를 합쳐서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가격이
부분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니까 이걸 기여의 원칙이라 한대요. 여기서 의미하는 요 기여도는 그죠? 구성 부분에 투입된 생산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이 어느 정도 수익대에 기여하고 있느냐 생산성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은 각 구성 부분들의 생산성을 합쳐서 결정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뭐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고 치자. 근데 이 건물 옆에 창고도 하나 딸려 있고요. 또 옆에 여유 공간도 좀 남아 있는데 이 건물을 구성 부분들이 있잖아, 그죠? 이 각 구성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에 기여하느냐에 따라 이 전체 부동산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 부분의 기여도를 합쳐서 전체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걸 기여 원칙을 하는데 이 지금 창고도 이 부동산을 구성하는 구성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이 창고가 지금 수익에 잘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좁아가지고 여유 공간이 없다. 미어 터져요. 근데 옆에 지금 공간이 좀 남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남는 여유 공간에 추가 투자를 해서 창고의 규모를 더욱 정축시켜 주어야 이 창고가 수익대에 더 기여하도록 만들고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기회 원칙은 여유 공간에 대한 추가 투자 판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말이야. 바로 부동산에 대한 추가 투자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원칙이 기회 원칙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각 구성 부분들의 기여도를 합쳐서 결정된다. 그런 원칙이 기여 원칙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8번째 기여, 9번째 이제 수익 최종 체감 원칙. 수익은 어느 지점까지는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 지점 이후부터는 점점 감소하니까 최종 체감이라 하는데,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한대로 수익이 계속 증가해 갈 수는 없죠. 어느 지점까지는 투자를 할수록요, 수익이 점점 이렇게 증가해 가요. 투자를 할수록. 근데 일정 지점을 딱 지나잖아요. 그럼 그 지점을 지나고 나면은 수익이 더 이상 증가하지는 못하고 점차 이렇게 감소해 버리고 맙니다. 수익이 어느 지점까지 증가하고 감소해 가니까 최종 체감이라는데요. 요 지금 중간 지점이 무슨 지점이고,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수익 극대점이죠. 이윤이 극대화된 지점이다. 여기가, 그지? 근데 우리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 부동산에서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오늘 나간 문제 한번 쳐다봐라. 오늘 핵심 용이 나간 거 봤습니까? 그거 보면은 2번 문제 있잖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죠? 그 2번 문제를 한번 봐봐. 오늘 나간 프린트물에 2번 문제를 보면은 거기 지금 중간에 줄을 쭉 쳐져 있는데 순수익이 0이 되는 지점들이 쭉 있죠. 그럼 5층이라든가 10층, 14층은 전부 3층, 5층, 10층, 14층은 순수익이 0이니까 요 지점들이 전부 뭐고? 손익분기점이다 이 말이야. 손익분기점. 그죠? 순수익이 0이다.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게 손익분기점 아닙니까? 그러면 그 5층이나 3층, 10층은 전부 손익분기점 상태죠. 아니 10층이 아니네. 10층은 손익분기점이 아니고 10층은 저기 위에 지점이 10층이구나. 그제? 동그라미 3번 5층이 그지? 순수익이 0이니까 거기가 뭐야? 순수익이 0이 되는 손익분기점 집약도를 뭐라 하죠? 조방한계를 하잖아. 조방한계. 그럼 가로 3번이 조방한계 아니야? 근데 조방한계는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집약도를 의미하는데 이 손익분기점은 뭐하고 뭐가 일치해야 돼?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에는 총수익, 총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중간에 여기 10층 그러면은 가로 2번에 이윤이 가장 극대화된 꼭지점 아닙니까? 그지? 그 꼭지점이 바로 이윤이 극대화된 지점이죠. 10층이 이윤 극대화 지점이라는 거야. 10층이. 그럼 10층이 이윤이 극대화된 지점인데 여기를 우리가 토지에서는 집약 한계를 하잖아요. 이윤이 극대화되게 토지를 이용하는 토지용 집약도가 집약 한계죠. 근데 이윤이 극대화되는 조건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2번에 한계 수익하고 한계 비용이 들어가야 돼. 동그라미 4번에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이윤이 극대화되는 토지용 집약도를 집약한계,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토지용 집약도를 조방한계라는 거잖아. 그죠? 지난주에 우리 토지용 집약도에서 했잖아. 그죠? 얘는 또 왜 3번 이런 걸 왜 틀렸지? 사니까요. 장사하신다면서.
아니 상가를 임대할 때 한 번 딱 들어오면 지금 여기 이것도 우리 10층 건물이죠. 10층 건물인데 우리처럼 한번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만 9년째예요. 만 9년째. 들어가서 9년 동안에 그죠? 얼마나 1년에 몇 천만 원씩 임대료를 안 냅니까? 이런 임차인이 많이 확보될수록 공실 위험이 줄어들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그런 임차인을 뭐라 그러노? 정박 임차인, 중요 임차인 한단 말이야. 그걸 사전에 미리 확보해야지. 그럼 이제 중간에 조금 남는 거 있잖아. 그죠? 우리가 먼저 딱 구하고 나서 옆에 저거 한 50평 남는 거. 저런 데 노인복지센터 이런 거 주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군소 임차인 아닙니까? 여기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1년 있다가 나가고 2년 있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5위 좀 한 2년 있다가 나갔죠. 저기 9층에 있던 거. 또 8층에 있던 것도 나가고 지금 임차인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 임차인이 이제 단기 임차인을 군소 임차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사전에 누구를 미리 확보해야 돼? 정말 딱 들어오면은 5년, 10년씩 임대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임대를 해서 그 임대료를 원활하게, 그죠? 공실 위험을 줄이면서 임대료를 원활하게 거둘 수 있는 장기 임차인을 많이 확보해야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박 임차인 확보 여부에 따라서 군소 임차인을 결정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1, 2년짜리 단기 임차인을 먼저 집어넣어 놓고 10년, 20년 임대하는 사람은 세가 없어서 못 주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반대 아니야, 반대. 뭐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얘도 또 뭐 6번도 또 왜 틀렸어, 이거?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딱 넘겨주죠. 그래서 자금을 누가 조달하지?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해가지고 땅만 이렇게 넘겨줘. 소유권도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끝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자금도 건축비를 토지 소유자가 직접 조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업자에게 토지만 넘겨주면 개발업자는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설계한다. 또 설계된 건물을 완공하고 완공된 건물을 분양 임대하고 이런 개발에 필요한 업무만 전적으로 대행해 주는 거예요. 업무만. 그리고 이제 개발이 종료되면 토지뿐만 아니고 건물을 전부 토지에게 다 기속시켜 주죠. 모든 이익을 토지에게 다 되돌려 주는 거야. 그리고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토지 신탁은 신탁 기간이 딱 설정되면 신탁 기간 동안 토지만 넘겨주는 게 아니고 토지에 대한 등기까지 이전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간 개발에 있어서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건 신탁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신탁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이 끝까지 진행되면서 자금도 누가 신탁회사가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리고 수익은 이제 토지소유가 다 되돌려주고 신탁 기간 동안 개발을 다 대행한 그 대가로 수수료 받아가는 거지. 법의 적인 수수료. 그죠? 그거 두 개 비교하는 건데 그거 지금 빨간 게 틀린 거라고요? 틀기 왜 이리 많은데 그러면? 맞는 게 두 개밖에 없네. 말이 되는 소리. 다 틀린데 빨간 게 8개네. 11개 중에. 두야 더 열받네 또 그러면. 틀린 걸 지금 동그라미 칩니까? 맞은 걸 X하고. 희한하네요 또. 아 표시했다고요?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뭐 잘하시던데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한계 수입입니다. 총 수입이 아니고 요 한계 수익하고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그게 이윤 극대화 지점인데 요 지점까지는 그럼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려가야 되겠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투자의 목적이니까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까지는 요 지점까지는 그죠? 신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요 이윤 극대화 지점을 지나면 더 이상 수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점차 감소해 버리니까 무작정 투자를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 이윤 극대화 지점 이후부터 추가로 투자를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추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비용이 증가하는 비용 증가분보다는 수입이 증가하는 수익 증가분이 더 커야만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해 버려서는 추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을 고려해서 요 이윤 극대화 지점 이후부터는 한계 수입이 더 크다면 추가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한계 비용이 더 크면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바로 변곡점이 요 변곡점 이후 국대가 이후부터가 이제 추가 투자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 최종 책임 원칙도 추가 투자 적부 판정에 활용되는 원칙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부동산에서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 그게 또 두 개가 나왔잖아 지금 그제? 좀 전에 기여의 원칙,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이었지. 그리고 또 수익 최정 체감. 또 수익 최정 체감 원칙도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이 요 두 가지 원칙이 그죠? 요 같이 이제 기억을 내두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면은 가격 원칙에서 나온 건 틀릴 일이 없죠. 그러면 10번째 원칙이 뭐고? 뭐가 남았지? 수익 배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남았네. 노란 부필로 적어야 되겠네. 내부 고관 원칙 중에 이제 수익 배분을 정하는 게 있죠. 수익을 배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지? 미국에서는 이제 수익 배분 원칙을 잉여 생산성 원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 우리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은 여러 가지의 생산 요소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산의 3요소라고 하면 토지, 노동, 자본이죠. 그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고 거기에 4요소 그러면 생산의 4요소는 경영이 첨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요 네 가지가 이제 생산의 4요소가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 수익을 토지가 아닌 토지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다. 그러니까 자본, 노동, 경영이다. 토지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에 먼저 수익을 배분한다.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수익을 배분하고 남는 잔여 수익이 있다. 잔여분. 그 잔여분이 있다면 이 잔여분은 이제 잉여라고 하는 겁니다. 남는 이익. 잉여, 남는 이익이 있다면 잔여 수익이 있다면 그 잔여분이 최종적으로 토지에 배분된다. 이런 원칙을 이제 수익을 배분하니까 수익 배분 원칙을 한대요. 그러면 자본이나 노동이나 경영은 먼저 수익을 배분하고 왜 토지에는 남는 잔여분을 배분할까? 이 자본이나 노동이나 경영 같은 생산으로서는 자신의 몫을 먼저 배분하지 못하죠. 그럼 전부 다른 곳으로 이동될 수 있어요. 이동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동이 가능한 특성이 있죠. 그런데 토지는 어차피 자신의 몫을 배분하지 못해도 이동될 수 없어. 왜?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동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생산으로서는 이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수익을 배분해 주고 어차피 수익을 배분하지 못해도 이동될 수 없는 토지에는 남는 게 있을 때 잔여 수익을 최종적으로 배분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최종적으로 수익이 배분되는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 바로 부동성 때문에 성립하는 거야. 토지에 마지막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원칙이 수익 배분 원칙이니까, 그지? 그래서 요 잔여분, 남는 이익을 잉여라 하니까 잉여가 토지에 최종적으로 기속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원칙을 잉여 생산성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이 말. 잔여법. 잔여법은 뭐 하는 방법이던데요? 잔여법은 다음 주에 수익하는법에 가면은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수익하는법에서 우리가 수익 가격을 구하려면 아까 어디 갔노? 수익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이렇게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지? 순수익을 먼저 계산해가지고 이걸 이자율로 환원을 시켜야 가격이 산정되는 게 수익하는법이죠. 근데 순수익을 구해낼 때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순수익을 구해낸다. 그게 말 그대로 직접법이라고, 직접법. 그러면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순수익을 구할 수가 없으면 유사한 사례 부동산에서 간접적 순수익을 구할 수도 있죠. 그게 뭐죠? 그게 간접법이지.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구성된 복합 부동산에서 건물에 기속되는 순수익을 구해낸다. 그게 건물잔여법. 복합 부동산 중에서 토지에 남는 토지의 순수익을 구하는 게 토지잔여법. 그지? 이게 잔여법인데, 그게 잔여법은 이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의 일종이다 이 말이야. 순수익. 수익하는법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의 잔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 나와 이거. 알아두면 좋겠지. 자,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구성된 복합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복합부동산에서 순수익이 건물에서 1년에 8천만 원이 발생을 했어. 토지에서는 순수익이 2천만 원이 발생해가지고 토지 건물을 합친 전체에서 1억의 순수익이 발생했단 말이야. 근데 요 1억 중 건물의 순수익이 얼마인가? 건물에 남는 잔여 수익을 구해낸다. 그게 건물잔여법이지. 그럼 건물잔여법은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 1억에서 토지 수익 2천을 먼저 배분해 버리니까 건물에 남는 잔여 수익이 8천만 원 남는다. 이렇게 해서 건물의 순수익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건물잔여법. 토지잔여법은 토지에 남는 잔여 수익을 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 1억에서 건물 수익 8천을 먼저 배분해 버리니까 토지에 남는 잔여 수익이 2천 남죠? 이렇게 해서 토지의 잔여 수익을 구하는 게 말 그대로 토지잔여법이고, 부동산 잔여법은 이 복합부동산에 발생한 수익이 1억인데 이걸 건물에서 8천, 토지에서 2천 발생했다고 나누는 걸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1억 전체가 복합부동산 전체에서 한꺼번에 발생시킨 수익이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배분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잔여법인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일단 잔여법은 그 수익하는 법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중에 지금 잔여법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잔여법은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의 일종이라. 근데 이 잔여법의 원리를 보면 복합부동산 전체 총수익에서 건물 수익을 먼저 배분해 버리니까 토지의 잔여 수익이 얼마 남죠? 이거하고 부동산에 발생한 총수익을 다른 생소세에 먼저 배분해 버리니까 토지의 잔여분이 얼마가 남았잖아요. 원리가 두 개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게 수익 배분 원칙이다. 그런 뜻이네. 그죠? 기억을 해도요. 수익 배분 원칙은 잔여법에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수익 배분 원칙 자체가 그냥 아주 중요한 거야. 수익 배분 원칙은 어떤 원칙이라고? 수익을 배분해요. 어디에 먼저?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 토지가 아닌 토지 이외의 노동, 자본, 경영에 먼저 수익을 배분하고 남는 잔여분이 있을 때 그 잔여 수익이 최종적으로 토지에 배분된다. 그런 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 말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격 원칙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무슨 원칙이라? 최유효 이용 원칙이라니까. 거기 158페이지에 보면은 8번에 최유효 이용 원칙 하는 게 나와 있죠. 158쪽에 그제 8번에 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최유효 원칙. 이제 가격 원칙에서 마지막 원칙이죠.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중추적 원칙일까요?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그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 상태에 있다는 걸 전제해서 평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 이용 상태를 전제로 평가해야 돼. 그러니까 이 원칙만큼 중요한 원칙이 없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하면 그지? 시험에는 제일 적게 나와요.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도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간평 규칙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고 일본 감정평 협회에 규정되어 있는 걸 그냥 우리가 그대로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평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험에 낼 근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안 내는데요. 두 번 딱 나왔다. 두 번. 최유효용의 개념을 옳은 지문으로 한 번 딱 등장시킨 지문으로 한 번 등장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로 나올 때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직접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해가지고 1. 시장가치 기준 아까 규정되어 있어 5조에 2. 현황평가 기준 6조에 규정되어 있었지. 3. 개별평가 기준 7조에 규정되어 있어. 한 개물은 각각 한 번씩 개별적으로 평가하나 그지? 그 다음에 8. 감정평가 3방식 11조부터 상세하게 감정평가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에 따라서 3방식이 있고 또 가격하고 임대료 평가는 7가지 방법으로 나뉘는 게 11조부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 이제 최유효 이용의 원칙. 이건 우리나라 간평 규칙에 규정된 게 아니라고. 일본 감정평가에 규정된 거니까 그지? 그렇게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뭐 최유효용을 상세하게 내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중요해도 근거가 없어서. 자, 일본 감정평가 협회에서는 최유효용을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느냐? 최유효용은 거기 두 줄 딱 나와 있다. 정의가 그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말이 뭐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다음에 양식과 통성의 이용률을 가진 사람 누구? 양식과 통성의 이용을 가졌다 누굴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토지 소유자를 뜻하는 거야. 평범한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토지를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걸 최유용이라는데, 그지? 그러니까 최유용은 최고 또는이 아니고요. and 그리고 최고로도 이용을 하면서 최선으로도 이용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동시 충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최고의 이용은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그리고 최선의 이용이 필요 조건이야. 두 개가 동시 충족되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다 한꺼번에 충족돼야 최유용이 충족되는 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and가 아니고 그리고입니다. 요거 또는 이거 아니고 둘 다 최고로도 이용을 하면서 최선으로도 이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고로 이용하는 거냐? 토지에서 발생하는 장래 이익이 최고가 되도록 토지를 이용하는 거야. 이걸 최고의 이용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장래 이익을 최고로 발생할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최고의 이용이고, 최선의 이용은 부동산에는 3대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측면이 있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토지를 어울리도록 이용하는 것, 그게 바로 최선의 이용이에요. 법률적 측면에서는 합법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라 말. 법이 호용하는 태도에 대해서 법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개발 제한으로 지정하면 개발하지 마라 이 말이지, 그지? 법이 허용하는 태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최선의 이용이고, 경제적 측면의 최이용은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합리적 이용이 어떤 이용인데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현재나 가까운 장래에 이용하는 거다 이 말이야.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그지? 지금 당장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18년 뒤에 이용하겠다. 이거는 최이용이 아니야. 왜?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이용하는 거. 이게 바로 경제적 측면의 최선의 이용, 합리적 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최선의 이용은 뭐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을 갖고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건 또 무슨 말이고,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토지는 물리적인 여건상으로 볼 때는 지구상에 똑같은 토지는 한 개도 없죠. 왜? 물리적으로 뭐가 달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지? 뭐가 다릅니까, 물리적으로? 지세가 다르든 지형이 다르든 지질이 틀리든 지방이 다르든 토양이 다르든 똑같은 토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는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동일한 토지가 있을 수가 없는데, 토지의 물리적 조건에 맞는 건축 활동을 수반해가면서 토지를 이용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가 물리적으로 볼 때 농지로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농사 지어라. 공장을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면 공업지로 이용하면서 공장을 건축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우리가 이용할 때는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되게 토지를 이용한다. 그게 바로 최고 최선의 이용이고, 그런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할 때는 이 토지가 네 가지 요건이 모두 동시 충족되게 이용된다면 이 토지의 가격은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유효 이용 상태를 전제로 가격을 평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평가하는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유효 이용치 될 수밖에 없죠. 모든 부동산은 최유용을 가정해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추적 원칙인데, 이게 시험에 낼 근거가 없으니까요. 딱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최유효 이용이란 토지에서 장래 이익을 최고가 되도록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물리적 택 가능성을 가지고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이 최유용의 개념 자체를 그대로 한 줄로 만들었죠. 그 지문으로 딱 한 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간편기 쪽에 직접 규정 사항이 아닌 것은 최유용 원칙. 이렇게 해서 두 번 등장한 게 있는데, 최유용이 이렇게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요 내용들은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네. 개념은, 그죠? 가격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1가지 원칙이 있고, 아까 미국에서는, 그지? 외부성의 원칙하고 기회비용의 원칙하고 제합성의 원칙이 더 있다 그랬죠? 외부성의 원칙. 외부성하고 같은 말이 뭐죠? 외부 효과를
외부성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정의 외부가를 정의 외부성 또는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 부의 외부가를 부의 외부성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고 그죠? 좋은 영향을 주는 걸 정의 외부성, 나쁜 영향을 받는 걸 부의 외부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외부성의 원칙은 요즘은 그냥 알면 돼. 자, 요 원래 내가 얘기 안 하다가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외부성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외부 효과하고 똑같은 건데 외부 효과가 뭡니까?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받는 걸 외부 효과라는 거 아니야? 요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어울릴 때 유용성이 높다. 이건 무슨 원칙이죠? 부동산이 외부 환경이나 인근 지역에 어울릴 때 유용성이 높다. 이건 무슨 원칙이고? 적합의 원칙입니다. 그럼 외부성의 원칙은 뭐냐? 외부 환경은 부동산에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외부성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어울릴 때 유용성이 높다?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은 부동산에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건 외부성의 원칙. 어떻게 다를까요?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잘 들어봐라. 부동산은 외부 환경에 조화를 이룰 때 유용성이 높다. 이거는 부동산이 주어가 된 거야.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조화를 이룰 때 유용성이 높다. 이게 적합입니다. 그러면 외부 환경은 부동산에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외부성의 원칙입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이 주어가 됐다? 적합의 원칙이고 외부 환경이 주어가 된다? 그게 외부성의 원칙이야. 외부 환경은 부동산에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이제 외부성의 원칙이라거든요. 주어가 달라졌죠. 부동산이 주어가 되면 적합. 외부 환경이 주어가 되면 외부성의 원칙이잖아. 그지? 주어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데 어렵지? 주어가 뭔지를 몰라 지금. 얻는 이가 붙으면 주어인데.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외부성의 원칙이 뭡니까? 외부성이나 외부가 같은 말이라니까. 그럼 좋은 영향을 주는 걸 정의 외부성, 나쁜 영향을 주는 걸 부의 외부성, 부의 외부가를 하잖아. 그죠? 그럼 반드시 외부성의 원칙이 되려면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줘야 외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부성의 원칙은 요 말이 들어간다고, 요 말이. 영향을 준다, 요 말이 들어가야 외부성이 되는 거야. 그지? 좋은 영향을 줘야 정의 외부성, 나쁜 영향을 미쳐야 부의 외부성이 되는 거죠. 영향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 그냥 부동산이 외부적인 용어에 어울릴 때 유용성이 높다. 이거는 영향이란 말이 없죠. 그럼 그건 적합이라. 근데 외부 환경이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 영향을 준다? 적의 외부성. 부정의 영향을 미친다? 부의 외부성. 그러니까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미쳐야 외부 효과, 외부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성의 원칙이 되려면 반드시 요 용어가 들어야 돼. 요 용어.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요 말이 들어가야 외부성의 원칙이 되고 요 말이 안 들어가고 그죠? 그냥 부동산이 외부적인 요인에 어울릴 때 유용성이 높다. 그러면 뭐? 적합의 원칙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기회비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기회비용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기회비용을 반영해서 기회비용이란 포기한 것 중에 제일 큰 비용 또는 포기한 대가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공업지가 있어요. 공업지가 있는데 저기 그죠? 그 현풍에 가면 공업지가 있어. 그다음에 여기 지금 상인동에도 공업지가 있는데 외곽에 있는 공업지하고 도심에 있는 공업지 중에 뭐가 더 비싸게 평가됩니까? 가격이. 도심에 있는 게 더 가격이 비싸죠. 왜 비쌀까요? 도심에 있는 토지는 공업지가 아니라 주거지나 상업지로도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주거지나 상업지로 이용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공업지가 평당 500만 원인데
주거지나 상업지로 이용되면 700이나 1000만 원, 3000만 원까지 가격이 평가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외곽의 공업지가 평당 500으로 평가되면 도심에 있는 공업지는 500이 아니고 1000만 원 정도는 평가해줘요. 그게 왜냐? 주거지나 상업지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내가 공업지로 이용하죠. 그럼 그 포기한 대가를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외곽에 있는 공업지보다는 도심에 있는 공업지가 더 비싼 가격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는 포기한 대가인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런 원칙을 말 그대로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들어만 둬라. 시험 뭐 자주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다음 주에 그 핵심 정리 노트 나갈 때 문제 만들어 넣어놨으니까, 그지? 외곽의 공업지보다 도심의 공업지가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격 원칙은 무엇인가? 그게 옛날에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에 22회 때. 그게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사례를 하나 기계에 두라 이 말이다. 그 다음에 제합 사용의 원칙. 제합이라는 말이 뭘까요? 제합이 일치한다, 어울린다 이런 말이라. 일치한다,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일치성의 원칙 이렇게도 표현해. 그러니까 제합 사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에는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가격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 원칙이 기회비용 원칙이고, 제합 사용의 원칙은 이 토지가 그죠?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럼 그 위에 건물을 자 공장을 짓는다.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죠. 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으려면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당연히 주택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 융수이 높겠지. 그러니까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부가물, 지상에 있는 물건, 지상에 있는 건물은 첫째, 용도적으로 일치를 해야 돼요. 용도적으로 일치해야 용수이 높고 가치가 높은 건 아닙니까? 그지? 그렇겠죠? 토지하고 그 위에 지상에 있는 물건은 용도가 일단 맞아야 돼. 주거지역이라면 주택을 짓고, 공업지역이라면 공장 건축하고, 상업지역이라면 상가를 건축할 때 용도가 일치해서 용수이 높아지겠죠? 첫째는 이게 토지하고 지상에 있는 물건은 용도가 일치해야 용수이 높다. 그 다음에 시계열적으로, 시간적 흐름도 일치해야 용수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 토지가, 우리 인근지역의 수명주기 한번 들어봤나요? 인근지역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를 거치면서 진행되잖아. 그죠? 좀 이따 할 거다. 다음 시간에. 근데 가장 유용성이 높은 시기가 어떤 시기죠? 성장기지, 성장기. 지역에 좋은 기운이 딱 개입되면서, 그죠? 피크를 해서 치닫고 있는 시기가 성장기 아닙니까? 그때가 가장 유용성이 높은 시기예요. 그런데 천이기는 어떤 시기? 완전히 건물이 완전히 낙후돼갖고 철거 직전까지 도래해가지고 건물이 황폐하게 변해가면서 아주 수준 낮은 저속행이 이주에 들어오면서, 그죠? 지역이 완전히 그 설lâm 직전 단계로 변해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요 지역이, 그지? 쇠퇴기나 천이기에 접어들어 있어요. 여자 나이 이제 한갑 지나가지고, 그죠? 60대, 70대, 80대까지 이제 접어들었다 이 말이야. 그죠? 60대도 있으니까 이제 70대로 접어들었다 진짜. 무릎팍에 바람 들어오고 계단 5칸을 못 올라가요 지금. 그런 시기야 이 토지가. 근데 그때 이제 건물을 신축했어. 신축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건물은 갓 신축된다니까 유용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데, 토지는 완전히 유용성이 다 들어간 시기니까 토지하고 지상에 있는 물건이 시기가 안 맞잖아. 시간적 흐름이.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 시기에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도 유용성이 가장 높은 어떤 시기에 성장기 때 신축 건물을 지어라. 그래야 토지하고 건물이 시간적 흐름도 일치해서 유용성이 높다 이 말이야. 이렇게 토지하고 지상에 있는 물건은 용도적으로도 일치하고 시간적으로도 일치할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이런 원칙을 제합 사용 또는 일치성의 원칙. 일치성의 원칙이라 미국에서 일치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제합상의 원칙이나 똑같은 말. 뭐가 일치해라? 토지하고 지상에 있는 물건이 어떻게 용도적으로도 일치하고 시간적으로도 일치할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이런 원칙을 제합상의 원칙이라 한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다루지 않는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용어는 나왔으니까 내가 설명은 해주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그죠? 참고로 그냥 들어두고 시험에 저런 게 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한 번 딱 그 미국의 원칙은 기회비용 원칙이 딱 한 번 우리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 나올 만한 그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 11가지 원칙 중에서 반드시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을 가장 먼저 딱 정리를 하셔야 돼, 두 개를. 그런 다음 이제 추가로 변동의 원칙, 수입 배분의 원칙, 대체의 원칙. 그럼 5가지 원칙 정리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게 기회 원칙하고 수익 최종 체감이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는 원칙이 적합의 원칙하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있었죠. 거기까지만 딱 기억하면 더 이상 시험에 나와도 틀릴 일이 없어요. 아예. 답으로 요구되는 거 자체가 없어. 그 외에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요거예요. 적합하고 균형. 그리고 이제 대체의 원칙. 대체의 원칙하고 수익 배분의 원칙. 그리고 또 변동의 원칙.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어요.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시점 수익이 필요한 건가? 변동의 원칙이다. 그 정도까지 기억해 놔야 돼. 자, 가격 원칙이었고 160쪽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부터 실판 좀 지우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